자, 수능 완성 문학 유형 연습 2번을 볼게요. 소설이고요. 작품은 역사, 김승옥의 역사라는 작품이에요. 이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힘이 센 사람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제 밑에 보면 나올 거예요. 나는 자 일단 나가 있어요. 나가 있다는 것은 1인칭이죠. 1인칭 시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이사를 온 첫날 저녁 상황이네요. 이사를 왔구나. 할아버지 앞에 불려나가 들은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한다. 그것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었다. 몇 가지 나의 가족 관계에 대해 묻고 나서 할아버지는 갑자기 내가 6.25 때는 몇 살이었냐고 물었다. 정확한 나이는 얼른 계산이 되지 않아서 10살이었던가요? 하고 내가 우물쭈물 대답하자. 그럼 몇 년생이야? 40년, 40년, 41년생. 그죠? 41년생이시라는 거잖아요, 나가. 갑자기 존댓말을 하게 되네. 네. 아무튼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아마 그럴 거라고 하며 사변, 6.25를 이야기하죠. 사변이 남겨놓고 간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겠군 하고 말했다. 지금 여러분 이게 할아버지가 한 말인데 직접 인용이 사용되지 않았죠. 따옴표가 없어요.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안 쓰였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하면서 보셔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표현상 특징이나 서술상 특징은 읽으면서 파악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밑에 문제를 보면서 다시 파악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어주세요. 지금 간접 인용이 쓰였구나. 그래서 나는 사변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있다고 해도 어린아이로서의 기억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무엇이 사변 후에 더 보태지고 없어진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솔직히 대답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그것은 가정의 파괴라고 한마디로 얘기했다. 단정지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6.25를 겪으셨고 그 6.25가 가정을 파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투가 마치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책망이라도 한다는 것처럼 단호하고 험악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죄를 지은 기분이 되어 꿇어앉았던 자세를 더욱 염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나는 이사를 한다는 흥분과 긴장과 피로 속에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졸음이 퍼붓는 걸 참아가며 할아버지의 관이랄까 주의랄까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의 생각을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것은 혼미한 가운데서 들은 것을 두서가 없는 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럼 당연히 요약적 제시가 사용됐겠죠. 가풍이 없는 가정은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다. 가풍이란 질서 정신에 의해서 성립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할아버지의 인생관, 인생주의, 뭐 가족관 이런 거겠죠. 그래서 가풍이 있어야 되고 그 가풍은 질서에 의해서 성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6.25 때문에 이런 질서가 파괴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정은 사변 때 식구들의 생사조차 서로 모를 정도로 파괴되었다. 그래서 더욱 가정의 귀중함을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 질서 정신에 입각해서 각기 가정은 가풍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하는데 장애가 아주 많은 게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신들에게 엄격해야 한다. 대강 이런 것이었다. 자, 이제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라는 걸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가풍, 내게는 낯설기 짝이 없는 단어였지만 며칠 동안에 나는 그 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의 실체를 온몸에 느끼게 되었다.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가 맨 먼저 나를 휘감은 이 집의 가풍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집의 가풍을 이론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제 겪었다는 거죠. 실제로 겪게 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침 6시에 기상. 와. 6시에 기상. 근데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좀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었어요. 그래갖고 새벽이라고 하죠 보통 새벽 6시. 근데 이제 우리 집안은 아침 6시였어.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차려서 한 7시쯤 밥 먹고 아빠는 회사 가고 나는 뽀뽀뽀 TV 유치원 보고 뭐 그런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무튼 아침 6시에 기상하고요. 그러나 나의 경우는 자발적 기상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차를 끓여가지고 손수 들고 와 나를 깨우고 그 차를 마시게 하고 내가 무안함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황급히 옷을 주워 입으면 아침 산보를 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 그래서 나는 수면 부족으로 좀 자유로운 낮에 늘 낮잠이었다. 그러나 그 집 식구들은 심지어 3살 난 어린애마저도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얘기한 가풍인 거야.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 규칙적인 생활을 제일 놓치는 요것이 이 집안의 가풍인 거죠. 그 가풍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식사, 출근 혹은 등교.
할아버지도 어느 회사에 중역으로 나가고 있었으므로 집에 남는 건 할머니와 며느리, 어린애와 식모, 그리고 노곤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나뿐이었다. 그동안 나는 오전 10시경 며느리와 할머니가 놀리는 미싱 소리를 쭉 듣게 되고, 그러니까 미싱을 박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12시경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12시에는 음악을 듣는 거야. 아니 이건 너무 너무 규칙적인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오후 4시엔 엘리제를 위하여를 듣게 된다. 오후 6시 반까지는 모든 식구가 집에 와 있어야 하고 저녁 식사가 끝나면 10여 분 동안 잡담, 그게 끝나면 모두 자기 방으로 가서 공부, 그리고 식모가 보리차가 든 주전자와 컵을 준비해 대청마루 가운데 있는 탁자 위에 놓는 달그락 소리가 나면 그때 시간이 10시 5, 6분 전. 그 소리가 그치면 여러 방의 문이 열리고 식구들이 모두 나와 물 한 컵씩을 마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를 한 차례 돌리고 잠자리로 들어간다. 이 모든 것이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군대 가면, 네, 군대 가면 이제 거의 이런 느낌의 삶을 살긴 하지만 이건 더 심한 것 같아요. 들어야 될 노래도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세상에 이런 생활도 있었나 하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식구 중 누구 한 사람 얼굴에 그늘 있는 사람도 없었다. 나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세계에 온 것이었다. 동대문이 가까운 창신동 그 빈민가에 내가 들어있었던 집의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정식의 생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야 해요. 아, 지금 동대문이 가까운 창신동 그 빈민가, 여기가 얘가 예전에 살던 집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 현재 집의 삶을 정식의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차이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간혹 이 양옥의 식구들의 얼굴을 생각해보려 할 때면 물론 대하는 시간이 적었던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차라리 아마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지금 있는 방에 대해서 생소감을 느끼던 그런 알 수 없는 이유로서 나는 이 집 식구들의 얼굴을 덮어누르고 보다 명료하게 떠오르는 창신동 식구들의 얼굴 때문에 적지 않게 괴로워했다. 근데 이 문장 또 보면 창신동 식구들의 얼굴이 좀 더 명료하게 떠올랐다는 건 이 집 식구들보다 창신동 식구들이 나에게는 더 가족 같은, 식구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의 삶보다 그때의 삶이 조금 더 그리웠다. 이런 말을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략, 이윽고 서씨의 몸은, 갑자기 서씨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적응을 해야 돼요. 서씨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면 뭔가 이제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인물 이런 거에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올린 것이다. 지렛대나 도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놓았다. 자, 그러니까 성벽. 뭐 이제 어떤 성벽이 있어? 화성. 예? 뭐 성벽 아니면 뭐 있죠? 무슨 성 있죠? 남한산성? 뭐 성벽들 있죠. 예, 그런 성벽들. 성벽에 가면 이제 돌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돌이 엄청 크잖아요. 한 개 한 개가 지금처럼 벽돌로 쌓은 그 성벽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되어 있는 성벽이죠. 그 돌을 한 손에 하나씩 집어가지고 번쩍 이제 머리 위로 올리고 그걸 흔들어 보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다.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 여러분 이 고담은 CT가 아니고요. 옛 꽃자에 이야기 담자,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 힘 있는 사람, 힘센 사람, 뭐 이런 거죠. 힘센 사람. 힘센 사람들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사람들은 옛날 얘기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뭐 홍길동도 있고, 걔 누구냐? 걔 우투리? 예. 뭐 무슨 장수, 아기 장수 우투리?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아무튼 뭐 많이 있죠. 반쪽이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옛날 이야기 속에 있는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말인 거죠.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있는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어떤 친구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해가 안 되겠죠?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역사. 서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 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 그렇죠,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귀신을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 이제 서씨의 이야기가 여기 뭐가 쓰였어요? 요약적 서술이겠죠. 그죠? 요약적 서술.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하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갑으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서 그들은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뭐 이제 옛날에는 장수들이 필요했으니까, 그죠? 그랬는데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지금은 장수가 필요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물론 뭐 사실 힘이 센 사람들도 여전히 이제 많이 있죠. 격투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뭐 피지컬백 뭐 이런 것도 찍잖아.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 그런 장수들처럼 막 힘이 센 사람이 장관이 되고 벼슬에 나아가고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벽돌을 나른다든가 철근을 나른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더 이제 힘이 있는 이런 사람 정도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그 이제 몇 푼 되는 그 돈, 물질을 위해서 내가 이 유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것은 영광이고 우리 가문의 보물이며 우리 가문의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단지 내가 돈벌이로 전락시키진 않겠다.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의 노예니까요. 여러분도 자본주의의 노예고 나도 자본주의의 노예죠. 돈 싫은 사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이거는 좀 옛날에 쓰인 소설이에요. 아시겠지만 아까 나가 몇 살이라고? 41년생이라고요. 저보다 39살이 많은 건데 그러면 몇 살이냐? 80이 넘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약 3, 40년 전에는 분명히 물질주의가 이렇게까지 팽배하지 않았고 정신적 가치라든가 뭐 이런 것이 좀 더 중요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한 거예요. 우리 가문의 보물을 돈벌이로 전락시키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해 동대문의 동대문이군요.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 명부는 이제 돌아가신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선조님들 이거 보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러 보십시오. 당신들이 남기신 그 힘이 죽지 않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도란계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할 수조차 없겠죠. 새벽에 웬 사람이 저 돌과 저 돌을 바꿔놨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요즘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짓 하면 바로 걸려요. 왜? CCTV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30년 40년 전이니까 당연히 몰랐겠죠. 그 다음 보시면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집, 그늘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집을 딱 보고 그늘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이라는 걸 봤을 때 이게 어떤 집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건 창신동 집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애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아까 창신동 집은 어떤 집이라 그랬냐면 빈민가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요 안정적인 게 없어요. 안정적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맨날 싸웁니다. 왜?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 네가 돈을 벌어왔냐, 뭐 적게 벌었다, 뭐 돈이 없으니 어떡하냐 이러면서 싸워요. 이게 빈민가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안주에 동경을 합니다. 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동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뚝 떠나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 이게 무슨 집이에요? 지금 내가 이사 온 집이죠.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이 집.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안주예요, 여러분. 안정적인 것, 안주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집에 오자 그것은 견뎌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뭔데요? 바로 안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정적인 삶을 꿈꿨었는데 이 안정된 삶을 살게 되자 그 안정은 나에게 권태가 된다는 거예요. 권태라는 거는 맨날 똑같아서 실증 나는 거죠. 이게 권태로움이거든요. 권태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권태기라는 말 들어봤죠? 권태기. 권태기가 언제 와요? 너무 이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오는 게 권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권태라는 게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 집에 혐오증을 느끼고, 혐오를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혐오를 느끼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그 안주에서 오는 권태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 집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꿈꿨는데 이런 삶을 살게 되자 이것이 혐오증으로 바뀌니까 참 나는 알 수 없는 놈이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그러니까 아마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나 보죠.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 중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어 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쓴 웃음이 나왔다.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보려고 했던 것이다. 왜요? 매일 똑같은 시간만큼의 피아노가 이제 울려 퍼지는 거죠. 그렇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만약에 그 시간이 동일하다면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말이 좀 옛날 말이라 이상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 집을 더 싫어하는 이유로 삼았을 거라는 거죠. 됐죠? 어떻게 피아노마저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그칠 수 있어? 너무 싫어.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어요. 왜? 분명히 나는 안정을 추구했던 사람이잖아. 안정을 동경했던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이것을 혐오하게 되었는가?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내가 조금 전에 내가 서 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나는 지금 이걸 왜, 여기에서의 삶을 왜 혐오하는 거냐면요. 그 삶이 거짓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 씨의 그 행위, 거짓 없는 행위를 생각하면서 이 집이 더더욱 싫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난 솔직히 이 사람의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거짓이 있는 생활이고 그게 거짓 없는 생활이라고 생각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이걸 읽으면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생각을. 아, 얘는 지금 서 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 그 행위를 거짓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집을 싫어하는구나. 그럼 이 집이 거짓이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 씨가 내가 보여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 데에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집으로 올라온 다음 날의 저녁, 그러니까 이사 오고 나서 식사 시간도 잡담 시간도 지나고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 앉아 기타를 퉁겨보기 시작했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렇죠. 갑자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 이제 기타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100만 원짜리 기타가 있었어요. 집에. 100만 원짜리 기타를 샀었어. 한 장 기타를 칠 때. 근데 이제 이걸 많이 안 쳐서 이제 팔긴 했는데 그래도 불현듯 기타를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싼 거, 그거보다 싼 거 이걸 한 대 남겨놓긴 했거든요. 불현듯이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새벽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파트에 살면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기타를 치고 싶은데 새벽 3시야. 그럼 사실 기타를 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 감정이라는 게 지금 내가 딱 기타를 쳐야 될 감정이야.
이 센치한 감정이 막 올라왔어. 그럼 지금 기타를 치면서 흥얼흥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도 그런 거예요. 불현듯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은 감정의 요구. 내가 감정에 지금 내 감정이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잖아요.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보고 있는데 다생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미싱을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했어요. 너는 앞으로 10시에 기타를 쳐라.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막 새벽에 기타를 치는 것은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으니 그 시간에 기타를 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기타를 치려면 미싱을 돌릴 때. 근데 미싱 돌리는 시간은 좀 이제 시끄럽죠. 그러니까 그때 기타를 켜라라고 이제 정해주고 한 거죠. 그런 말입니다. 위대한 가풍이 이거 반어예요, 여러분. 네, 반어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이 가풍을 싫어해요.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왜요? 왜? 원래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시간, 기타를 치는 시간을 정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 하고 싶은 거지. 너 이 시간에 해. 라고 하면 그 시간에 해야 돼? 그건 숙제 같은 거죠. 되게 하기 싫죠. 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야. 안 한 거야. 흥이 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흥이 나지 않아서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절망감이 마루 끝에도 마당 가운데에서도 방마다에도 차저감 돌던 창신동의 그 집에서는 자꾸 이제 그 집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조를 하죠. 그 집과 이 집을 자꾸 대조해요. 식구들에게 그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형체 없는 감동 같은 것을 조금씩은 깨우치고 영혼의 안정에 얼마가는 공헌할 수 있었던 나에게다.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수식어가 좀 긴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창신동의 집에서는 내 기타 소리가 그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와 위안을 주었다는 거야. 이해돼요? 왜? 그 집은 어떤 집이야? 절망이 가득 찬 집이니까. 그 절망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으며 내 기타 소리를 들으며 좀 영혼의 안정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기타 치는 게 되게 좋았겠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으니 또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하고 막 이야기를 했겠죠. 네 기타 소리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너는 너무 그게 좋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너 네 기타 소리 지금 치면 안 돼. 시끄러워. 공부하는데 시끄러우니까 오전 10시에 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당연히 싫은 거지. 그 다음 나의 기타는 그래서 노인들이 우연한 한마디에서 갑자기 자기의 늙음을 발견하듯 낡아빠진 모습으로 방의 구석지에 기대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었다. 마치 늙음처럼 낡아빠진 모습으로 방에 있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처음에 나는 이 집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졌다. 그러나 나는 이내 그것이 처음 보는 경치에 보내는 감탄과 같은 성질의 것밖에는 되지 않음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경치를 처음 보면 되게 막 우와 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경치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맨날 본다고 생각해봐요. 바닷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 바다를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를 보며 감탄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경치 그것은 감탄이지만 그것은 처음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맨날 보면 그것은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집을 처음 봤을 때는 처음 보는 경치처럼 감탄스러웠지만 이것이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익숙해지니까 감탄, 존경심 이런 것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해와 감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그때였다. 이 가족의 계획성 있는 움직임, 약간의 균열쯤은 금방 땜질해 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전진적 태도. 여러분 전진적 태도가 뭐예요? 전진적 태도가 그 앞에 있는 거죠. 수식어를 항상 보셔야 돼요. 전진적 태도가 뭐냐라고 물으면 약간의 균열쯤은 금방 땜질해 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태도인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전진적 태도가 뭔지를 모른다면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전진적 태도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겠지만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된다고요. 무엇인가 창조해내고 있다는 듯한 자부심이 만들어준 그늘 없는 표정. 문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희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희구라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고 구하고 지향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달리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전진적 태도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느 지점과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는 셈이었다. 이것이 나의 그들에 대한 이해였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문장이 뭐였죠?
두 번째, 세 번째 요거 이해와 감정은 별개의 문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문장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되게 긍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해로는 긍정인데 감정은 아니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그 어느 지점이 무한하게 먼 곳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들이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구나 나로 하여금 기타 켜는 시간의 제약까지를 주어가면서 말이다. 차라리 이 사람들의 태도야말로 자신들은 걷고 있다고 믿으며 전진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의 그 끝없는 공전 같아 보이던 생활이 이곳보다는 오히려 더 알찬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 끝없는 공전 봐봐요. 끝없는 공전이랑 같은 말이 뭐죠?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실은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공전의 반대가 뭐죠? 전진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전이라는 게 주위를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게 공전 아닙니까? 그래서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은 끝없는 공전을 하고 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빈민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집에 와서는 이 집이야말로 전진적 태도를 보이는 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집의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오히려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의 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삶이 이곳보다는 더 알찬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공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의 생각을 이해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이 소설은 여러분 뭐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획일화된 삶, 틀에 박힌 삶 이런 걸 깔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삶을 좀 안정된 삶을 추구했었는데 그 삶을 살아보니 별로더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군대 얘기 살짝 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인 거가 나오진 않지만 이런 획일적인 삶이나 그 다음에 틀에 박힌 삶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걸 통해서는 대부분 군사 문화라든가 산업화된 획일적 삶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패턴입니다. 소설의 패턴. 현대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패턴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걸 알아두세요. 소설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한다. 그러면 보통은 이걸 비판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고요. 여러분 역사라는 소설 제가 뭐 이건 이런 내용이야. 이건 이런 문장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너네가 수능에 나오는 지문을 읽고 이해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너네가 스스로 슥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안 된다면 항상 얘기했지만 배경 지식을 쌓아라. 배경 지식을. 그러니까 요걸 알아두라는 거예요. 이런 소설이 있구나. 이런 패턴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읽어봤더니 요런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요런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니?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문제를 좀 볼까요? 4번 문제만 좀 볼게요. 제가 다른 문제들 좀 봤는데 여러분, 세상에 약간 미안한데 EBS 이게 최선인가요? 이게 문제입니까? 너무 쉬운데? 네? 난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던 문제가 뭐였지? 이거요. 서씨가 유령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요? 예? 진짜? 맞아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 네, 아무튼 다른 문제들은 좀 이제 풀어보시고요. 쉽습니다. 4번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니까 보기가 있고 또 이제 외적 증거에 따른 거니까 좀 한번 볼게요.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유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기 읽고 이 관점에서 이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따지라는 겁니다. 역사는 과거를 수용하는 두 가지 생활 방식을 다루고 있다. 솔직히 이 보기도 좀 이상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거를 수용하는 두 가지 생활 방식을 다루고 있대요. 이 작품에서 과거는 복원되어야 할 가치를 지닌 시간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과거가 긍정이죠. 이를 인식하는 인물들은 현실에 나타난 피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거나 쇠락해가는 가치를 보존하려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오어죠. 또는이에요. 또는
현실에 나타난 폐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거나 또는 쇠락해가는 가치를 보존하려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서 어떤 인물들이 현실에 나타난 폐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는 거죠? 또 어떤 인물들이 쇠락해가는 가치를 보존하려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연결 안 하고 그냥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너네가 나쁜 애들인 거야. 그러려고 하는 애들은 나쁜 애들이야. 예? 이게 귀찮거든요. 이걸 생각해보는 게 귀찮은 거야. 세상에. 양심도 없지. 귀찮으면 문제 틀려야지. 예? 그렇게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귀찮더라도 반드시 이 보기의 내용과 위의 소설의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대조되는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서씨와 그 할아버지를 비롯한 그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누가 현실에 나타난 폐해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서씨는 폐해를 개선하려고 하진 않죠. 그럼 할아버지는 폐해를 개선하려고 하나요? 그렇죠. 어떤 폐해를 개선하려고 했어요? 뭐 가풍이 없어진 현실, 이거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6.25 전쟁이 우리에게 이제 가족을 파괴시키고 가풍을 없애게 만들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원하려고 어마어마한 가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살게 하잖아. 그럼 어쨌든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실에 나타난 폐해를 개선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쇠락해가는 가치를 보존하려는 삶의 방식, 이건 뭘까요? 이게 아마 이제 서씨인 거죠. 이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서씨가 왜 돈을 더 받기를 거부했는가? 물질적 가치에 나의 어떤 그 선조들의 그런 것을 팔아넘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정신적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 가치를 보존하려고 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왜 돈을 받지 않는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다면 사실 여기서도 연결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렵죠. 원래 소설이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두 삶의 방식이 각각 다르게 작용하는 현실의 차이를 직시한다.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체험은 뭐예요? 서씨 돌 들었던 거 그거겠죠. 그리고 서씨의 그 삶의 방식과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 이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딱 직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명분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삶의 태도, 이건 할아버지죠. 자발적 방식으로 자긍심을 가지려는 삶의 태도, 이건 서씨겠네요. 포착하였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과거를 수용하는 인물들의 태도를 형상화하여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과 전후의 세태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은 뭘까요? 뭐 강요하는 삶의 태도, 이걸 반성해야 된다는 걸까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전후의 세태에 대한 비판은 뭘까요? 과거의 긍정적이었던 쇠락해가는 가치를 보존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전후 세태를 비판하는 걸까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선택지를 좀 읽어보면 맞습니다. 네, 맞죠? 파괴된 가정의 보험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서씨 쇠락해가는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는 자긍심 맞죠? 그 다음에 강요되는 생활 방식에 순응하고 있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형성한 것이다. 맞아요. 할아버지가 지나치다 할 정도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서씨가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게 한 것은 명분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태도와 자발적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 현실에 작용하는 차이를 직시하게 되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4번 선택지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보기를 이해하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양옥집의 생활 방식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게 된 것은 창신동에서의 생활에 대해 권태와 혐오를 느끼고 있다는 상황. 이거 틀렸죠. 권태와 혐오를 느낀 건 양옥집의 생활 방식에 권태와 혐오를 느낀 거였어요. 예, 잘못됐죠. 또 양옥집 가족들의 삶의 방식을 수용하게 됨을 계기로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반성. 아닙니다. 얘는 지금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옥집의 혐오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그냥 헛소리, 개소리, 쌉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가 애매하더라도 5번을 읽어보면 5번이 헛소리구나 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EBS 문제가 좀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왜 쉬울까? EBS 문제는 조금 여러분 사실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EBS는 문제를 푸는 건 사실 그냥 그래요. 솔직히 까놓고. 예, 문제는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기출문제로 연습하세요. 왜 EBS 문제가 별로냐?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평가원에 있는 사람들만큼의 그런 수준의 검토라든가 이런 걸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수능을 만드는 사람들만큼 철저하게 검토할까요? 검토를 물론 철저히 하겠지 나름대로. 하지만 그 수준이 평가원만큼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EBS 문제는 평가원만큼의 영향력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의 고3 재수생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를 봅니다. 누구나는 아니다. 우리 학원은 보니까 안 푸는 새끼들 있더라고. 이거 안 풀고 수능 보는 새끼들도 있더라고. 물론 이제 문제가 좀 별로긴 해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욕을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문제를 만들 때 적절하지 않은 걸 만들 때 좀 애매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완전히 틀리게 이런 걸 넣는 거야. 그러니까 4번 막 이런 애매한 4번이나 3번이 좀 애매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너네가. 근데 사실 보기를 보면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5번 선택지는 누가 봐도 틀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완전히 틀리게. 그러니까 문제가 쉬운 거예요. 왜? 다른 거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5번은 확실히 틀렸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5번이네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BS를 다 맞고 나서 내가 국어가 좀 늘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모의고사 틀면 확 틀리는 거죠. 예. 그래서 EBS 문제에서 어떤 그 선택지를 고르는 연습을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비추입니다. 예. 모의고사를 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더 좋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요. 문제도 한번 그래도 한번 풀어보세요.